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의 닥터 메이 킴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민정 씨.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플루가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퍼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지금 요새 플루 환자들이 많이들 오세요. 적어도 하루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2-3명씩 다녀가시는데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자, 이 플루 주사를 이제 맞으신 분들도 왜 플루가 걸리느냐, 아니면은 또 사람의 면역 체계에 따라서 이게 가볍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플루는 A가 있고 B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A형은 조금 더 심해요. 보통 열이 좀 고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기침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면역 체계를 너무 떨어뜨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으시기도 하고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내가 몸이 으실으실하고 아픈 증상이 있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 플루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시면은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하시고 좀 적어도 쉬어 주셔야 되거든요. 예. 플루 백신을 맞아도 플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다른 동료도 생각하시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집에서 쉬어주시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면역 체계의 차이가 누구나 저와 김민정 씨 틀리고 우리 딸하고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플루를 가볍게 앓고 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할 수 있고 그래서 면역 체계가 만약에 딱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만약에 면역 체계를 똑같이 타고 태어났다면은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적어도 72시간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깝게 노출된 환자들에게는 예방약도 나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예방약에도 만약에 병원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세요. 네, 이 플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상식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암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 박사님? 네, 오늘은 한국 분들 이제 한국에 나가서 모든 종합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 많고 한국 분들의 이게 지난번에 모탈리티 말하자면 사망률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는데 사망률 넘버1이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코로나리 아러리 디지즈 해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넘버1인데 한국은 암이 사망률의 넘버1입니다. 그래서 statistics 말하자면은 통계 조사를 가지고 암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볼까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사망 주요 원인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암이다. 그만큼 우리가 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암에 대한 암이 제일 넘버1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뇌혈관계 질환이고 세 번째가 심장병이에요. 미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하고 2013년 이제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2013년에는 22만 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사망률은 7만 5천. 그러니까 한 33%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2011년서부터 암의 비율도 감소했고 사망률도 좀 떨어져서 생존율이 좀 높아졌죠. 69.4%의 생존율을 보이고 1995년에 사망률은 41%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한 발전이죠.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그만큼
뭐랄까 우리들의 인식이 좀 빨리빨리 가서 검진도 받고 암정과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또한 메디슨 약에 대한 개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이 디퍼런스 20% 디퍼런스가 환자들의 그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예. 넘버원 암이 뭔지 아세요? 암이 사망률을 한국인들 사망률 1인데 암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네. 보통 위암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인들은 위암이 가장 많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게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 암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위암이라는 거고 발생률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박사님. 발생률은 사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갑상선암이 제일 커요. 그렇군요. 갑상선암이 42,541건이 신규 사례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봤고요. 예. 위암은 3만 건 정도 됩니다. 그 밖에 세 번째 암은 결장암과 직장암이 2만 7천 건 정도 되네요. 그렇군요. 갑상선암 하면은 왠지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남녀노소 두 분 다 걸릴 수 있고 가장 큰 요인이 방사선,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엑스레이라던가 CT 스캔 그리고 우리가 어웨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쪼이게 되는 방사선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갑상선종, 그러니까는 갑상선의 나주, 어떤 분들은 만져지기도 하지만 안에서 그 깊이 뒤쪽으로 해서 알하게 되면 만져지지 않고 어떨 때 좀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타로이드 나줄이 있고요. 네. 타로이드 나줄이라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양성 갑상선, 타로이드 고이터, 말하자면은 메스처럼 앞에 푹 튀어나온 그 갑상샘이 커져 있는 그 기록 history, 말하자면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스크린을 말하자면은 암에 대한 진단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또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많은 갑상선 암이 넘버 원이잖아요. 근데 스크리닝 그 진단을 그 가이드라인, 말하자면 해라 하고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봤었을 때는 갑상선 암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사실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발생률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요새 이제 이게 가이드라인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병원에 가면 누구나 이 초음파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구나 다 뭐가 보이면 다 바이옵시를 받으셔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저는 초기 갑상선 암이라서 다 떼어냈어요라고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갔더니 정기 검진에 들어간다고 다 검사를 하더니 내가 뭐가 보인다고 바이옵시하고 다 떼어나자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퀘션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갑상선 암만 따로 떼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시간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unnecessary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떼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떼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망률이 암이 사망률이 넘버 원이다 보니까는 암 하면 무조건 겁이 나셔서 일단은 빌미가 될지도 모르는 거는 제거하고 보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쯤 생각 조금 해보시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발생률은 1인데 사망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완치율이 보통 90%가 훨씬 넘어가죠. 그럼 사망률이 뭐 한 자리 숫자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이 갑상선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엑스레이를 자주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뭐 CT 촬영에 자주 노출된다든지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CT는 레디에이션이 어마무지하게 강합니다. 네, 그리고 엑스레이의 한
몇 배라 그러 하죠?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적어도 100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의 엑스레이를 목에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생각을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위암도 또 한국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암이잖아요. 사망률을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30% 정도 되더라고요. 예. 자, 위암이요. 제가 위암에 대한 데이터를 잠깐 보겠는데 그 위암의 원인은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네. 저기 그 약을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좀 드셔보세요라고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헬리코박터 이거는 좀 우리의 음식 문화 때문에 오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발효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위축성 위염이에요. 예. 그리고 pernicious anem이a라고 이거는 또 악성 빈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절제술을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gastric bypass도 한 가지 원인에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만하신 분들이 이제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었을 때 그리고 위를 이제 조금 절제하신 분들, 수술. 네. 예, 그리고 흡연이 들어갑니다. 예. 참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약도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는 암을 유발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흡연 같은 경우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사실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시간을 요소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그 결심도 필요할 수 있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고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팩터에 대한 그걸 갖다가 좀 줄여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건 너무도 명백한 한국 분들에게는 특히 흡연이 그 위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하고요. 예. 자, 그렇다면요. 이 위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이후에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럼요.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40세 적어도 4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소화불량이 갑자기 발생한다던가 네. 체중이 적어도 10파운드 정도 갑자기 감소한다던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음식물이 넘기기가 참 힘들어진다. 예.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대변 색깔이 까매진다. 예. 그리고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저희 까만 대변은 냄새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예.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밑에서 그 밑에 대장 출혈은 보통 대장을 지나서 직장이나 결장 출혈은 좀 빨개요. 근데 그 위에서 그 위나 그 위쪽 상복부에서 내려오는 출혈은 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거치면서 까맣게 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대변은 위의 출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대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 그것도 이제 내려오면서 다른 기관에 퍼졌다는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소변에 나오든 대변에 나오든 위로 나오든 피가 비친다는 거는 반드시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환자분들 중에 뭐 폐경이 되신 분이 몇 번 생리가 나오더니 또 끊겼어요. 생리가 5년 전에 끝났는데 생리가 나왔다가 끊기더라고요.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무시하고 치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갔는데 변이 까맣더니 이제 또 괜찮아졌어요. 이것도 무시하고 치울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뭔가가 왔다 가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십니다. 예, 내 몸 건강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요, 이 많은 분들이 또 건강검진 때 이제 암 검사를 받으시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박사님? 지금 제가 이 데이터는 한국인의 암에 대한 데이터인 만큼 예. 한국인의 기준을 둔 암에 대한 권고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위암에 대해서는 검진 대상이 40세에서 74세로 돼 있고요. 예. 검진 주기는 매
2년마다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위 내시경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위장 조형 촬영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위암에 대한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혹시나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 중에 미국에서 저 위암 스크리닝 검사를 받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위장내과에 가시게 되면은 이게 그 자비로 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위장내과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증상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될 때만 다이그노스틱 스크리닝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증상에 대한 확인을 진단을 위한 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예. 간암에 대한 한국 분들 중에 간암도 많으시죠. 40세 이상이 되신 분들로서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6개월마다 초음파하셔야 되고요. 알파 피로프로틴이라고 해서 요거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암 수치입니다. 예.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장암 검사는 여기 나이가 45세에서 80세 돼 있네요. 미국도 지금 45세부터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새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은 50세부터 하는데 네. 45세에서 80세까지 검진 주기는 1, 2년으로 돼 있어요. 분변 자멸 검사, 대변 검사, 대장 내시경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하셨을 때 깨끗했으면 10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옳고요. 만약에 용종이 발견됐는데 그냥 benign 말하자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용종은 아니고 그냥 자란 폴립일 뿐이다 할 경우는 5년에 한 번. 네. 근데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경우는 2년에서 3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GI 말하자면 위장내과 분이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고 또 스케줄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네. 그리고 유방암은 40세에서 69세가 권고돼 있는데 미국은 가이드라인이 3개예요. 암협회, 산부인과협회 그리고 예방의학협회에서 따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40세에서 해라 하는 건 암협회에서 그러고 산부인과협회에서는 45세 그리고 예방의학에서는 50세부터 해도 됩니다라고 내놓고는 있죠. 그리고 75세까지 하라 그래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69세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검진 주기는 1년에서 2년입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는 2년을 내놓고 있네요. 네. 방법은 매모그램이 되겠죠. 이방 촬영술이 되고요. 자궁경부암은 여기 만 20세 이상의 여성 21세를 얘기하죠. 21세 그리고 검진 주기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방법으로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 즉 펩스미어가 되겠는데 네. HPV 바이러스 검사는 30세 이후 여성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적어도 5년에 한 번. 그리고 폐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예요. 30년 이상의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5년 담배를 피웠는데 하루에 2갑씩 피웠다. 그러면은 이분은 30년 이상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55세 이상에서 74세 되신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리고 금연 후 15년이 아직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CT 말하자면 CT가 나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낮은 용량의 레디에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recommend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 박사님 한국인과 암에 대해서 아주 유익하고 자세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의 닥터 메이 킴과 함께했습니다.